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토요일 오전 10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에 이어서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이광수가 워낙 다뤄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광수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긍정적 평가를 할 차례죠. 이광수는 최남선과 함께 언문일치 신문학운동을 전개하여 한국 현대문학의 여명을 이룩한 공헌자로 높이 평가되며 근대문학과 현대문학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고리, 역사소설의 대중화에 기여한 작가로 평가된다. 이광수는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선구적인 작가로서 계몽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현실주의, 인도주의적인 작가로 평가받는다. 단순히 대중에게 영합하지 않고 애국적인 작품, 역사소설 외에도 가부장제, 조헌 풍습 등을 비판하고 사회계몽과 신교육, 과학기술 문명을 수용할 것을 주장한 점과 자유연애론 등 다양한 사상과 신념을 작품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것은 시대 분위기와 사회적 조건 그리고 개인의 취향에 의한 결과라는 반론도 있다.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이다. 계몽주의, 민족주의 문학가 및 사상가로서 한국 근대 정신사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숭실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인 한승옥은 그의 작품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이라며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이광수는 문장을 쉽게 쓰는 탁월한 재능을 지닌 분이다. 시장에서도 장사하는 사람도 초등학교만 나와도 읽을 수 있다. 역사소설을 봐도 정사는 물론 야사와 민담까지 아우르고 있다. 불교 용어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려운 말을 쉽게 쓰는 능력을 가졌다. 그것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가 요새 태어났다면 세계적인 문호가 됐을 것이다. 요즘 작가들이 단명한 것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요즘 학생들은 이광수라면 무조건 싫어한다. 80년대에는 친일파라고 싫어했는데 90년대에 들어서는 아예 읽을 생각조차 않는다. 대학 국문과에서도 문학사나 작가론에서 스쳐 지나갈 뿐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승옥은 친일 여부를 앞에 놓지 말고 문학 자체를 봐야 한다. 이광수의 복합적인 면, 인간적인 점을 조명해야 한다. 이광수처럼 드라마틱한 사람도 없다. 그의 시대로 들어가서 장단점을 재평가해야 한다. 무정이 현대소설의 효시라는 사실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춘호는 장편을 주로 썼는데 작가는 본래 장편소설에서 역량이 드러나는 법이다. 기회가 닿으면 제대로 된 이광수 평전을 쓰고 싶다. 이제는 이광수 문학상이 나올 때도 된 것 아닌가 라며 맹목적인 비판하였다. 이 숭실대학교에서 이제 국문학과 교수인 한승옥이라는 분은 이 이광수를 이제 이렇게 극찬한 것이죠. 이광수 글들은 다 어려운 내용의 글들이 없다. 이광수의 글을 읽어보면 아주 쉽게 이렇게 돼 있다 그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 작가 자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도 쉽게 풀어 쓰는 그런 능력이 이광수한테는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광수의 그 문학을 보면은 불교 용어가 많이 등장하지만은 그런 어쨌든 간에 이광수 문학은 쉽다. 이런 얘기고, 요즘에는 이광수가 특별히 문학사라든가 이런 거, 문학사나 작가론 이런 거에서만 이광수가 취급이 될 뿐이고 현대에서는 이광수가 좀 멀어진 그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 이광수라고 하면 무조건 친일 문제부터 떠올린다. 그래가지고 이광수를 멀리한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즘은 이광수가 세상을 떠난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이광수가 18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광수는
요즘 세상과 상당히 오래된 그런 사람이라 거의 요즘에는 그런데 어쨌든 그 이광수는 한 시대를 풍미한, 한 시대를 주름잡은 그렇게 작가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돼 가지고 지금 이광수 얘기는 이제 문학사라든가 이런 것만, 이런 데서만 이렇게 이름이 등장한다 그래서 그렇지, 어쨌든 이광수는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그런 작가였다 이런 말입니다. 작가 이인화는 이광수야말로 시대정신이 근대의 초극이 아니라 근대의 재평가로 돌아설 때마다 끊임없이 재론될 전형적인 근대인이다라고 평하였다. 또한 이광수가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시대의 닥달을 겪으며 기어 올라간 성취 드라마는 필자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에 각고 열렬을 쏟아부어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 근대의 자유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일제 말기 친일 행적이 가져온 그의 불행한 말년은 근대가 부여한 자유의 공포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였다. 잠깐만요. 어쨌든 이광수는 말이죠. 이광수는 언제나 그 이름 앞에 친일파라는 딱지가 붙기 때문에 이광수 개인한테도 상당히 그 불행한 일이죠. 이광수 개인한테도 불행한 일이고,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일제시대 때, 그리고 광복 바로 이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이 친일파라는 그 손가락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일파라는 딱지가 한번 붙으면은 계속 남들한테 이제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민족문제연구소가 그 좌파 단체인데,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 인명사전이 있단 말이죠. 거기도 이광수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민족문제연구소는 이제 좌파 단체인데, 좌파 단체 연구소인데, 그 연구소에서 발행한 그 친일 인명사전을 이렇게 들춰보면 대한민국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들이 그 친일 명단에 다 수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그 지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로서 친일을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인사들을 공격하는 최대 무기가 바로 이 친일파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들이 우파 인사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게 바로 친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대학교 교수 박민호는 이광수의 산문은 종교적인 깊이가 있다고 평하였다. 기독교 운동가인 함석헌은 육당 춘원의 밤은 지나가다라는 글에서 육당 춘원이 무엇인가, 이 나라 기울여지려 할 때, 이 민중이 고난에 빠지려 할 때 그 불평을 잘 울라고 하늘이 세웠던 이들 아닌가. 그들은 참 잘 울었다. 그 소년 잡지, 그 역사, 그 단군론, 그 백두산 참관, 그 108번뇌, 그 무정, 그 개척자, 그 단종회사, 이순신, 원효, 이차돈, 그것이 다 이 민족을 위해 울고 이 나라를 위해 슬프게 힘있게 우렁차게 운 것 아닌가. 춘원보다 10살 아래인 함석헌은 그들을 위해 분해하고 아끼고 의아해 하는 것은 그렇게 울던 그들이 내쳐 힘있게 울지 않고 중도의 그 소리가 그만 막혀버렸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하였다. 여기서 이제 함석헌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는데, 사상가 함석헌이 또 유명하잖아요. 내가 한 게 인간탐구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함석헌이라는 사람을 한번 다루어 보기로 할 것입니다. 작가 겸 시인인 피천득은 나를 문학의 길로 이끈 이광수 선생은 재주가 많고 착하셨지만 바보 같은 분이기도 했다고 평하였다.
이 피천득이가 원래 그 수필가로서 참 유명한 분입니다. 전번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 피천득 씨가 쓴 수필이 우리 국어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에 그 교과서에 글이 실린다는 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학생들 그 교과서에 글이 실릴 정도라면은 그 글이 상당히 좋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천득이란 분이 쓴 그 수필이 우리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석헌 씨도 얘기를 했지만 이 피천득이도 언젠가는 내가 인간 탐구에서 이제 다룰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수 김용주는 철학과 현실 가을호에 춘원 이광수는 나를 충직한 한국 시민으로부터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김용주는 그를 친일파로 볼 수만은 없다고 평하였다. 때론 춘원 이광수를 친일문인 운운하며 그를 매도하는 신문기사를 대할 때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는 춘원을 나무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글쎄 그의 친일 행각을 옹호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에 앞서 그는 나를 충직한 한국 시민으로부터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준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고려대학교 교수 김용진이라는 분도 이광수를 참 칭찬하는 글을 했는데 그 고려대학교 교수 김용진이라는 분은 자신은 누가 뭐라든 이광수를 그 친일파로 보질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광수의 글을 읽어보면은 이광수는 언제나 충직한 그 일본 한국 시민이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서 각성하게끔 하는 그런 소설들의 내용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제 미국에는 한국학자 가브리엘 실비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국의 한국학자 가브리엘 실비안이라는 사람이 이광수야말로 한국 사회에 동성애 담론이 보편화하기 이전에 동성애를 반감없이 달아온 작가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고려대학교 교수 한승조는 최남선, 이광수 선생처럼 민족문화를 위해 노력한 분들을 크게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흠집을 만든 사람 또한 이광수이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다른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잠깐만요. 흠집을 만든 사람 또한 이광수이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당 철저히 대응하기보다는 이상적인 설교에만 치중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역사문제연구소는 그에 대한 호평은 시장성 거품이라 비판했다. 소비 지향성 경제의 거품에 들떠서 이광수가 친일은 했어도 소설은 훌륭했다. 서정주가 역사적 과오는 범했지만 시는 좋다는 식의 미학적 착시 현상이 90년대 한국 문학을 흐렸다는 것이다. 역사문제소의 한국사 교실 8일 개강 조선일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역사 문제 전번에는 내가 친일 문제 연구소 민족 문제 연구소가 이제 좌파 단체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역사 문제 연구소라는 단체도 내가 알기로는 이제 친일이 아니라 좌파 단체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문제 연구소에서 서중석 교수가 여기 이사인지 하여튼 중요한 그 직책을 맡고 있거든요. 역사 문제 연구소에서. 그래서 이제 이 역사 문제 연구소에서 박헌영이
이 북으로 월북해가지고 북에서 부수장까지 지냈던 남로당 박헌영이를 이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책을 펴낸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문제연구소라는 단체도 좌파 단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가 공임수는 이광수의 소설 이순신에 대해 이순신은 무능하고 부패한 조정과 나약하고 무기력한 백성과 대조적으로 외롭고 고독한 영웅으로 그려진다. 이런 순결지상주의는 이순신을 단 하나의 민족 영웅으로 지켜세우는 대신 조선의 역사 전체를 오욕과 부정의 역사로 경계지는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수주의와 파시즘, 역사 왜곡과 미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도 있다. 이광수는 민족 개조론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조선의 대중들을 길들이려 한 기득권 충족인 논설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광수라는 그 인물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 여러 가지 입장, 여러 가지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설과 잠깐만요. 소설가 김원일은 일제 말기에 그가 보인 신의 행각은 따지더라도 그의 문학은 우리 자산으로 존중을 받아야 한다면서 인간의 흑백 논리로 단칼에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평하였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교수 박노자는 이광수를 양면적인 인물이라 보았다. 그에 의하면 춘원 이광수는 두 얼굴이 지식인이라고 한다. 춘원은 간디에 대한 예찬을 통해 톨스토이의 화두인 평화와 비폭력을 옹호했지만 한편으로는 힘이 있는 자만이 자유와 개성을 논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사회 진화론의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을 신조로 삼은 인물이었다. 박노자는 이런 춘원의 두 얼굴이 민족을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근본단체로 본 데서 연유한다고 말한다. 그는 춘원이 근대를 배우면서 독립적인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 개인의 생명과 자존 같은 부분을 거의 처음부터 제외했기 때문이라며 계급을 아예 이기적 욕망의 결과물로만 치부해 배제하고 개인 그 자체가 아닌 하나의 부속으로만 인식하는 거대 담론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이와 같은 비극적 결과는 거의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람이 이제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는 이제 우리 한국 이름이 이제 박노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또 생활도 했습니다. 생활을 했는데 노르웨이로 이제 되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오슬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오래 교수로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 외국어대 한국 외국어대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말도 잘하는데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의 문화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이광수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고 경희대학교 교수 허동현은 그를 민족주의자로 봤다. 춘원이 한결같이 국가주의 내지는 민족주의 가치를 추구했으며 기독교나 불교를 비롯한 여러 사상은 민족과 국가에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 따라 취사 선택했던 종속적 가치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필요하였다. 허동현은 그 근거로 춘원이 1910년에 쓴 나의 자각한 인생 중 한 구절을 지시한다. 그는 국가의 생명과 나의 생명과는 그 운명을 같이 하는 줄을 깨달았노라. 나는 이름만일 망정 극단의 크리스천으로 대동주의자로 허무주의자로 본능 만족주의자로 드디어 애국주의에 정박하였노라라는 구절을 통해 춘원이 사회진화론의 세례를 받기 훨씬 이전부터 관념적인 민족이나 국가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허 교수는 춘원이 종교적 사랑을 예찬하면서 한편으로는 일그러진 근대를 찬양한 야누스적 존재라기보다는 민족이라는 실에 자신이 삶이 궤적에서 만난 다양한 사조라는 구설들을 꿰은 일관된 민족주의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는 뭐 좀 그런 얘기고, 작가 김현주는 이광수의 미적 기획을 전체주의 정치학의 표현이라 평하였다. 한신대학교 교수 서영채는 구와 염상섭을 비교했다. 서영채는 민족계몽주의를 지향했던 이광수의 문학이 공동체의 자기보존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면 염상섭의 문학은 자아의 진정성에 대한 추구를 형성함으로써 근대성의 또 다른 원천으로 존재한다며 차이점을 지적했다. 김윤식은 루신의 사상을 비슷한 시기에 근대화란 주제에 몰두한 이광수의 사상 형성 과정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기타가 나옵니다. 이 기타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교수를 지내는 박노자란 분이 이제 적자 생존, 뭐 약육 강식 이런 거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광수는 이제 적자 생존과 약육 강식을 신조로 삼았던 인물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박노자 교수가 했는데, 이거에 관해서 조금 빗나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않을까요? 근데 인구가 줄고 있다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여러 대학 교수들이 나와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걸 보면은 그 대학 교수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말이죠. 대학 교수들이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점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냐면은 왜 지금은 자식을 안 낳느냐면은 예전엔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던 시대는 노후대책이라는 용어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노후대책이라는 그런 용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식을 안 낳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후대책이라는 용어가 이제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중파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걸 많이 접속해 보십시오. 노후 대책에 대한 얘기가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던 시대는 왜 노후 대책이라는 얘기가 없었냐면은 노후 대책이라는 게 별게 아닌 거였어요. 노후 대책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게 뭐냐면은 2세를 낳아서 키우는 거, 그게 바로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자식을 낳아서 기르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젊었을 땐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늙어지면 그 자식한테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를 자식한테 의탁을 하는 거죠. 기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게 노후 대책이었지 돈을 벌어서 노후 대책이 아닌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자식한테 노후를 의탁하는 기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대책을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겁니다. 지금은요, 돈 없이 자식 낳아서 키웠다가는 늙어서 칼치 맞아 죽는다, 이런 겁니다. 늙어서도 돈을 잘 벌어가지고 계속 자식한테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야 칼침을 맞아 죽질 않지. 돈 한 푼 없이 늙어서 자식한테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 자식을 많이 낳던 시대에는 자식을 낳아서 정성껏 길러내면 자기가 늙어서 자식한테 이제 기대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 믿음이 이제 깨진 거예요. 돈 없이 자식 낳아서 키웠다가는 자식한테 이제 칼치 맞아 죽는다. 이런 그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지배적으로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낳지 않는 거예요. 괜히 자식 낳아서 키웠다가는 칼치 맞아 죽겠는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안 낳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자식을 낳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기가 급급하고 그러니까 첫째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아주 근본적인 그 밑바탕에는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늙어서 칼치 맞아 죽는다. 이러한 논리가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적자 생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적자 생존이라는 게 뭡니까?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 적자 생존 논리에 따라서 자식을 뭐 3명이든지 이렇게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돈 한 푼 없고 권력도 없고 나같이 이승열이가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나같이 이렇게 권력 없고 돈 없고 이런 사람은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기가 거의 어렵다.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낳지를 못해서 2세를 낳지를 못해서 이제 도태가 되는 거고 돈과 권력이 풍부한 사람은 자식을 3대 이상 낳아서 충분히 이제 양육을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씨를 뿌리고 내려간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윈이 말하는 그 적자 생존의 논리가 바로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윈이 말하는 적자 생존이 뭡니까? 환경에 적응을 해서 그 환경에서 뭐 부를 이루고 권력을 이룬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아서 계속 자기 종족 보존을 해서 내려가지만 나같이 돈도 못 벌고 권력도 없고 이런 사람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제 DNA가 도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윈의 적자 생존론이나 이런 게 그 우리 사회에도 많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다수의 교수들이 이제 그 이광수를 아주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좋게 평가하고 이광수라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친일이니 뭐니 이걸 앞세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순수하게 문학적인 측면에서만 이광수를 평가해라. 이런 그 얘기들을 이 교수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라는 거를 여러분 지금 그 녹화한 지가 28분을 경과했습니다. 기타라는 걸 그 다음에 하려고 해서는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아직도 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김도연에 의하면 그는 몸이 병령했다고 한다. 이광수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내가 전번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이광수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이 아주 결핵이 창궐했습니다. 이광수 말고도 뭐 수많은 분인 화가 뭐 이런 그 예술인들이 그 아주 그 폐결핵으로 많이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폐결핵이 창궐했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광수도 이제 그 폐결핵을 그렇게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인데 김도연에 의하면 그는 몸이 병령이었다고 한다. 그렇죠. 그렇게 폐결핵으로 가장 고생을 했으니까 병력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이광수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 여복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폐병쟁이가 의사를 마누라를 끼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여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양의사인 허영숙이가 이광수를 그렇게 죽자서자 쫓아다녔으니까. 그런데 이 허영숙이 성격이 굉장히 그 적극적인 여자입니다. 내가 뭐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자들이 표현을 못합니다. 속으로만 콩콩 앓고 좋은 남자가 있어도 속앓이만 앓고 그러다가 속앓이 앓다가 결혼할 시기를 놓치고 이런 여자들이 대다수거든. 속으로는 좋은데도 이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전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다. 표현하는 게 바로 사랑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광수가 이 세상을 떠난 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러간데 아직도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속으로는 좋아하는데도 겉으로는 싫은 척, 뒤돌아서서는 옷걸음 입에 물고 입만 방긋. 이런 여자를 내가 전번 시간에 어처구니 없는 여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허영숙이는 그렇게 오래전 일제시대에도 아주 씩씩하게 이광수를 쫓아다녔다. 친정집에 그 금고를 깨가지고 그 돈을 친정집에 돈을 훔쳐가지고 이광수를 쫓아서 상해까지 쫓아갔었고, 그래서 상해에서 호텔에서 이광수와 진한 하룻밤을 보냈고, 그리고 이광수와 살림을 차리고 자기가 병원을 차리고 그래서 가정을 일으켜 나갈 그런 플랜까지 다 세워놨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영숙이 얼마나 씩씩하고 아주 도전적이고 이런 여자입니까? 이광수한테 씩씩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대시하는 겁니다. 벌써 이 옛날 사람인 허영숙이 이렇게 씩씩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대시하고 이랬는데 현대인인 지금 현재 여자들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여자들이 많다니까. 표현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표현 못하고 뒤돌아서 입에다 옷걸음 물고 입만 방긋.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조선시대 같은 여자들이 21세기 현재도 많이 있다. 그걸 볼 때 허영숙이가 얼마나 씩씩한 여자입니까? 그래서 하겠습니다. 작가 홍사중이 최남성과 이광수의 지적 배신을 다룬 첫 저서를 냈을 때 홍사중의 아버지 첫마디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는 쉽게 말을 잘하는 법이다 였다 한다. 이광수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구마꽃을 가리켜 100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꽃이라고 하였다. 그의 작품 꿈은 1955년 최은희에 의해 영화되었다. 최은희가 누굽니까? 이 원로 영화 배우잖아요. 신상옥 감독과 이제 결혼을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로 최은희가 1955년 이광수의 작품을 영화로 꾸민 그런 영화에도 출연했었다. 그의 작품들 중 일부는 1950년대 이후 영화화, 드라마화, 연극화되기도 했다. 그의 시 중 당달구야는 국악인 출신 가수 정수빈의 노래가 되기도 했다. 또 다른 그의 시 낙화함은 김대현이 곡을 붙여 사비수라는 곡으로 발표되었다. 당달구야, 그는 백범일지 윤문과 교정에 참여했다. 해방전국기에 그는 백범일지를 다듬고 정리하여 1947년 말 초판이 발간하게 했다. 이광수는 그 백범일지를 많이 문장을 다듬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 됐을 때 이광수가 다듬은 문장을 다듬고 한 백범일지가 초판이 또 발간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각주라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드릴 텐데, 이거는 뭐 각주라는 건 중요한 것만 내가 얘기를 하고 대충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이 각주라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각주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광수를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이 이광수에 관해서 오래 한 그런 그 논리들이 바로 이런 책, 뭐 이런 이 전기, 이광수의 전기 이런 데서 이제 뽑아낸 중요한 부분을 뽑아내서 구성한 것다 이거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광수에 관한 얘기들이 이렇게 여러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서적들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엄청납니다. 여기서 각주 1번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광수 한국 브레티니코 온라인, 뭐 평론가 이상진 한국 근대작가 12인, 뭐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이광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1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면 168까지 이광수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맨 끝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2016년 3월 5일 웨이백 머신 대한민국 건국의 영웅들 김구 그는 누구인가 여기에도 이광수 얘기가 이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각주라는 것은 뭐 자세히 내가 다루질 않겠고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이 각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주를 한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광수를 드라마에서 이광수를 연기한 배우 요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하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거를 대략적으로 하고 끝맺는 이광수를 끝맺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키백과에서 이광수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는 이제 이광수에 관해서 이제 서점에서 팔리고 있는 이광수에 관한 책들 뭐 이북 이런 걸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